자,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번 시간에는 15쪽, 네, 페이지 15쪽 내용이에요. 페이지 15쪽.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이어서 언어의 특징, 이번 시간에 이제 기능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자, 우리 교재는 15쪽의 내용이고, 표현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렵지 않죠? 쉬워요. 예. 그리고 이거 쉬운 거를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뭐 표현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오겠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 다른 섬세한 감정까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표현의 기능이라고 한다.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고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표현의 기능과 밑에 이제 나올 표출의 기능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표현 저 자체는 안 어려워. 표출이 자체는 안 어려워. 근데 제시문 하나를 딱 내놓고 거기에 1번 표현의 기능, 2번 표출의 기능, 3번 뭐 지령적 기능 뭐 이러면은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려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이제 표현과 우리는 표출의 기능을 둘을 좀 잘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떨 때 표현이라는 말을 쓰죠? 내가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표현한다 라는 말을 쓰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을 표현한다 라고 하지, 내 마음을 오늘 너에게 표출해 볼 거야 이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표현과 표출의 차이가 뭔지 지금 살짝 감이 오기 시작을 하죠. 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판단이 있다. 즉 뇌를 한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을 한번 거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근데 이제 그럼 표출은 뭘까? 표출은 뇌를 안 거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 그냥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내 어깨를 탁 하고 쳤어. 아, 아프네. 난 지금부터 아라고 말해야지. 악 하고 넘어지진 않잖아요. 그냥 탁 하고 악 소리가 나면서 뭐 넘어지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표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 감정 상태를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그 상황이 제시문에 나오면 표출의 기능입니까? 표현의 기능이 되겠습니까? 표현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생각 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것도 이제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또 나오면은 틀리세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의 기능이라고 하고 뒤에 나올 표출의 기능과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마적 기능이 나옵니다. 옆에 이제 뭐 이런 말들을 그냥 좀 안 써도 되는데 써두세요. 예, 심심하니까. 자, 써두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뭐 졸리시거나 뭐 그러면은 손을 자꾸 움직이시면 돼요. 예, 손을 자꾸 앉아서 그쵸? 예, 앉아서 뭔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수험생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들 20대 초중반? 그죠? 이 정도로 30대는 아무도 없죠. 예.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 바로 온 얼굴이에요. 이런 분들 계시나요? 자, 다들 굉장히 나이가 어려 보이시는데 약간은 공부하는 습관이 좀 들어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사회생활을 좀 하고 오신 분 입장에선 다시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생각만큼 참 쉽지가 않죠. 그죠? 네, 심지어는 이제 제가 뭐 갑자기 다른 이야기인데 수험 기간 동안에 이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을 하고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보통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뭐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1시간 식사 시간 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하루 종일을 보내는
어떤 그런 일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회생활이라고 하면은 몸을 쓰는 일을 하셨거나 뭐 사무를 보는 일을 하셨거나 그렇죠? 그냥 알아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선생님, 이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인데 이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3개월이 고비예요. 3개월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좀 앉아서 일단은 우리가 엉덩이를 의자에 앉아서 붙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글자가 들어와요. 예. 이게 앉아있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은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고, 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몇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3개월이 고비니까 요때만 한번 지나봅시다. 아시겠죠? 예. 당근 신화에도 100일 예? 마늘 먹고 사람 됐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3개월, 100일 이런 것들이 생각 외로 여러분 한번 견뎌보세요. 그러면은 그 시기가 딱 지나잖아요. 이상하게 글자가 보인다니까. 이상하게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와요. 그렇게도 안 들어오던 말들이 그렇게도 막 선생님 얼굴 볼 때마다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그냥 저 선생님 그냥 꼬투리만 잡고 싶고 막 그러다가도 눈에 어느 순간 선생님이 책을 겁나 잘 쓰셨구나. 막 이런 느낌들이 막 오는 순간들이 이게 이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오는 순간이 오니까 지금 다들 너무 잘 앉아서 첫 번째 시간 너무 집중하시고 딱 공부 잘 집중하셔서 잘 단 한 분도 졸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이제 그 1시간 너무 선생님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요 시기 동안에 한번 잘 인내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제가 속단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떤 그런 결과들을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몇 년 전에 이제 제 합격생 중에 그분은 9급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지방직 준비하시는 수험생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성격이 무던하신 분이었어요. 뭐 어떻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지 별로 말수도 없고 잘 모르는 어떤 뭔가 친하지 않은 저랑 뭔가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알고 저를 막 쫓아오고 그런 학생은 절대로 아니었는데 늘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이게 졸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한 번씩 눈이 흰자가 보여요 이게. 근데 그분은 정말 눈이 이게 흰자가 보이는 일이 거의 없었어. 그리고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고 지각하지 않았고.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성실하면은 이 수험 생활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 분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이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구분도 못하는 그런 수준의 국어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딱 저랑 8개월 국어 공부를 하고 지방직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 나머지 과목도 그렇게 공부를 했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3개월이 고비다. 요 시기만 잘 참고 나머지 순간들을 잘 견뎌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안 들렸던 과목들, 국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들도 공부해야 될 것도 여러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만 견뎌보면 엉덩이를 책상에 딱 갖다 붙이고 엉덩이 힘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됩니다. 합격하셨어요. 예, 여러분들도 빨리, 그렇죠? 예, 우리의 목표는 빨리 합격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자꾸 쓰라. 뭔가 졸리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뇌가 깨어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꾸 손을 움직이는 게 좋아요. 예. 그렇다고 다리를 떨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를 나의 어떤 신체를 움직이면 잠이 깨요. 내 뇌가 깨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리를 떨고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꾸 손을 움직이면서 이제 쓰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마적 기능 옆에 지령적 기능, 한기적 기능, 명령적 기능 이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왔냐 이런 것들이 선택지 1, 2, 3, 4번에 이제 나오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가마적 기능이나 지령, 한기, 명령 다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감화라고 하는 것, 즉 상대방을 마음을 이제 움직여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떤 걸로 나타날까? 광고. 광고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 물건을 사세요잖아,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제가 뭐 선거 연설의 목적이 뭔데? 나를 뽑아주세요잖아요. 목적이 다 있는 거야, 그쵸? 예, 그러니까 언어에는 이제 이런 가마적 기능, 그걸 다른 말로 지령적 기능, 환기적 기능, 명령적 기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시에 예를 들어서 뭐 표어라든지 아니면 광고문, 뭐 법률, 속담, 격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는 언어의 가마적 기능,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선택 체크하시면 정답이 된다는 거. 되시겠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완결된 진술이 아닌 표현, 뭐 이런 것들, 그죠? 표현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나는 뭐 착한 사람이다, 나를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 이런 목적이 되겠죠. 이 세상에 가장 향기로운 커피는 당신과 마시는 커피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커피를 사 드세요 이잖아요. 그래서 광고의 목적은 제품 판매에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의 가마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밥을 좀 많이 먹을 수 없겠니? 밥을 좀 많이 먹어라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가마적 기능,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이라고 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교적 기능 한번 볼게요. 친교적 기능. 자, 친교적 기능은 다른 말로 이제 사교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대방과 친교를 긴밀하게 하는 데 사용이 된다. 개념적 관습적 의미보다 그때 당시의 발화 상황이 중요하게 된다. 즉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날씨가 참 사납다. 폭우를 보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특별하게 어떤 뭐 본인이 기상캐스터로서 우산을 준비하세요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그냥 단순히 상대방과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 상황인 거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요즘은 인사치레로 진지 잡수셨으니까 안 쓰죠. 요즘은 뭐 어떤 표현을 쓰나요? 좋은 아침, 굿모닝, 그죠? 네. 어쨌든 이제 아침 인사로 인사 대신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친교적 기능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 소설 작품에서 이제 소설 작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예를 이렇게 쫙 내놓고 이게 친교적 기능인지 아니면 또는 이제 가마적 기능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친교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틀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표출적 기능 나왔어요. 우리가 얘는 누구랑 잘 구별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표현의 기능, 그렇죠? 그래서 표현은 여러분 뭐 한번 머리를 거쳐서 나오는 거고 표출은 그냥 바로 나오는 것. 아시겠죠? 표출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아파, 에구머니나, 예, 그렇죠? 예, 그냥 무심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과 표출을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다. 다섯 번째로 이제 지식과 정보의 기능 같은 경우는 예, 뭐 당연히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식의 전달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정보 전달의 기능 또는 정보적 기능이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 등을 우리가 지식과 정보 보존의 기능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의 기능으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 기능 볼게요. 예, 미적 기능은 다른 말로 미학적 기능. 자, 여러분 이거 읽어볼까요? 시적 기능. 네.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어를 좀 공부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확률적으로 지방직에서는 한자어 문제가 올해 21년도엔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국가직에서 한 문제 9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래도 어쨌든 이 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유 틀리고 말지가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 좀 맞춰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자꾸 한자어를 좀 보려고 하시면은 좋겠어요.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어휘 파트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는 나중에 독해랑 비문학 파트 공부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의 나열이고 어떤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여자친구한테 너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해도 기분은 좋지만 너의 눈은 호수처럼 아름답구나. 그러면 여자친구들이 더 감동받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더 감동받지 않나요? 어때요? 좀 말을 할 때 조금 더 아름답게 시적인 표현을 쓴다면 듣는 상대방이 훨씬 더. 근데 이제 남자분들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랑 싸우고 헤어지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게 언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연애를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시다면은 언어 생활을 부드럽게, 그렇죠? 야, 이 나쁜 놈아라고 말하기보다 이 아름다운 녀석아 이렇게. 자, 그러면 한 번 싸울 거 안 싸우게 되고 10번 싸울 거 3번으로 줄어들게 되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적 기능이라고 한다. 되시겠죠? 자, 이런 특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우리 그 뒤에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PPT로 좀 옮겨왔어요. 자, 우리 교재 30쪽의 8번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문항 번호를 달아놨는데 30번의 8번 문제 여러분 제가 30초 드릴게요. 풀어볼까요? 자, 바로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표현이랑 표출 구분 안 하고 그냥 대충 봤으면 헷갈리는 거야. 그쵸? 표현 같기도 한데 뭐지? 표출 같기도 한데 헷갈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답을 잘 찾을 수가 있죠. 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알고머니나 애고아파를 생각하고 사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PPT를 제가 했네요. 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30초 드리도록해요. 30초.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도 뭐 30초 줄 것도 없었죠, 여러분. 정답 바로 보이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미학적 기능. 그쵸?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순이와 바둑이, 바둑이와 순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귀에 부드럽게 들리는 것. 그러니까 예쁘게 들리는 것. 그쵸? 음절수가 적은 단어 자연스러움, 보다 듣기 좋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미학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언어의 특징 중에 기능 중에 미학적 기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2번도 풀라고 PPT를 했으니까 12번도 풀어볼게요. 자, 12번. 우리 교재는 31쪽에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1쪽에 12번 문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광고라고 돼 있어. 광고는 뭐예요? 목적이 제품 판매, 제품을 사세요라고 하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가마적 기능,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 답 몇 번? 4번.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우리 16쪽의 언어의 체계와 구조. 자, 우리 언어의 체계, 언어의 기호는 말소리, 어휘, 문법 규칙과 같은 하위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의 뭐 계층성,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볍게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언어 기호는 선택 가능항의 집합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뭐 크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선택 가능항의 집합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면 돼요. 되시겠죠? 자, 또 각 항목이나 범주는 서로 긴밀하게 음운, 음절, 뭐 형태수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체계성 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변화하면 체계 전반이 변한다. 그러니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했던 것과 좀 이제 같이 가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약간의 뭐라고 할까 좀 국어적인 어떤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들은 아닌데
국어적인 어떤 그런 뭐 제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개념들,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언어에는 개방적 선택과 폐쇄적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개방적 선택의 선택 가능항의 수가 거의 제한이 없다. 폐쇄적 선택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언어가 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아무 말이나 와도 되는 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말만 와야 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어떤 말이 그 다음 말에 올 수 있는 것은 개방적 선택을 가지는 어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 제한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동문을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피동 접사만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폐쇄적 선택 또는 제한적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6쪽에 거기 3번의 기역과 니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철수가 무엇을 보고 있다. 이 괄호 안에 어떤 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철수가 TV를 보고 있다. 철수가 뭐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렇죠? 온갖 단어들이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개방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고, 밑에 폐쇄적 선택 거기 니은에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잡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올 수 있지, 경찰이 도둑을 잡혔다라고 하는 단어 올 수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폐쇄적 선택이라고 한다. 시험에 막 고빈도로 출제되는 내용은 아닌데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제시문이나 비문학 독해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언어적인 내용들이니까 참고적으로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17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언어의 구조. 자, 언어의 구조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이룬 통합체를 구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위 단위는 상위 단위의 구성 요소가 되고 상위 단위는 몇 개의 하위 단위를 지니게 된다. 즉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개념이 있으면 그 밑에 하위 여러 가지 단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서 최하위 단위, 즉 한국어에서의 최하위 단위는 우리가 음운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음운. 음운의 종류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가 될 뿐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자음과 모음들로는 어떤 구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최상위 단위, 즉 담화는 구조일 뿐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음운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 음절을 만들고 어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고 문장들이 모여서 담화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최상위 어떤 구조. 그래서 담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조를 이룰 수 있지만 구성 요소는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어렵습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를 막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고요. 예, 풀어서 이제 제시문에 나오는 비문학의 소스들로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어와 민족, 사회, 문화, 사고와의 관계. 자, 언어는 사람들을 결속시킨다. 당연한 이야기이죠. 언어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살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한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단일어를 쓰는 민족이나 국가의 구성원들은 그 언어에 쉽게 뭉쳐질 수 있고, 한 민족이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 여러분 자주성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적인 어떤 그런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결속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는 민족을 배경으로 하되 그 민족과는 불가분의 관계 있지 아니하고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언어 사회, 여러분 밑줄. 자,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본다면 그 사회가 어떠한 생각이 뭐 이렇게 강하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식당이나 커피숍 가면 자, 커피 나오셨습니다. 잔돈 여기 있으십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많이 들어보셨죠? 나오셨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잔돈 여기 계십니다. 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문법적으로는 모두 다 틀린 표현이에요. 커피나 잔돈은 물건이죠. 물건을 높여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을 안 쓰면 왠지 내가 존중 못 받은 것 같고, 커피 여기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주문했을 때 땡땡님, 송하라님, 예, 커피 여기 있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뭐야?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런 느낌 없나요? 여기 잔돈 여기 계십니다 라는 표현 말고 잔돈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잔돈 여기 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뉴스 제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커피 나왔습니다. 잔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 점원이 상대방한테 이제 그 소비자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왜 자기를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싸워서 뭐 이렇게 신문에도 한번 뉴스에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반증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돈을 지불했으니 대접을 해달라. 이거 약간의 리를 오브 갑질이야. 그죠? 그런 게 있어. 네. 인정할 수 없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굉장히 문법적으로 다 틀린 표현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지금의 사회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 우리들의 의식. 그죠? 내가 지불했으니 너는 나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라고 한 어떤 그런 그죠? 이건 약간 언어 문화적인 어떤 그런 범주로 언어를 접근을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의 공식 국어 시험에서 이러한 문장들이 나왔을 때는 맞다 틀리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또 전공을 하는 사람이고 국어 전공자이고 그죠? 사실은 이제 저는 국어와 관련된 이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좀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되게 재미있는 어떤 그런 논문 주제라든지 그렇죠. 지금의 언어가 우리 한국어가 국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어떤 지표 같은 그런 게 돼서 생각 외로 이제 그 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열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열려 있으면 안 되죠.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와 사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려고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는 문화 기초 요소에 해당이 되고 당연하죠.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 문화 활동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과 문자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배운다, 정보를 습득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우리의 문화, 그렇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관용적 표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배우고 공부를 하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언어를 매개로 문화가 창조되고 문자로 기록되어 후대에 계승된다. 문화의 변동은 언어 어휘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나 국어의 구조나 특성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문화가 바뀐다고 해서 틀린 문법이 다른 문법으로 된다던가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문자는 어쨌든 음성 언어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이를 통해 음성 언어를 시간 공간을 극복함으로써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를 발전시켜 주기도 하고요. 발단 단계는 그림 문자, 표의 문자, 음절 문자, 음운 문자 이렇게 있는데 표의 문자는 뜻글자를 뜻해요. 한 단어가 뜻을 가지는 것. 뜻글자 뭐가 있죠? 중국어, 한자어들을 우리가 뜻글자라고 표의 문자로 우리가 나누고 있고 음운 문자는 우리 한국어, 그죠? 한국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 영어, 그죠?
이러. 요즘은 일본어 거의 안 배우죠. 그죠? 이러한 말들이 의문 문자의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사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언어 우위론적 관점, 그리고 또 사고 우위론적 관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먼저다라고 하는 관점이 내 생각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사고 우위론적 관점이고, 무슨 소리? 그 생각 자체도 언어야라고 하는 게 언어 우위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내용은 얘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문법적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 얘도 제시문에서 여러분 그 비문학 독해 제시문을 소재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우위론적 관점은 언어가 없이 사고 가능성이 부인되는 언어의 절대력을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우위론은 언어가 없이도 사고가 가능하다. 언어는 단지 수단이다. 그 예로 이제 음악가 같은 경우는 언어로 되어 있는 걸 만들지 않고 음악을 작곡을 하지 않느냐. 미술가 같은 경우, 조각가 같은 경우는 조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고 우위론적 관점의 예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 독해의 소재들로 나왔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이 우리 교재 18쪽의 처음 부분, 중간, 밑에 부분까지 내용이 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뭐 이것도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랑그와 빠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공시에서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들이 비문학 소재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드러나 보라고. 랑과 빠롤은 이제 언어학자가 한 어떤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인데, 랑그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소산물로서 언어 집단에 속하는 언중들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 언어를 이제 랑그라고 한다. 신이 피해, 신이 피양 뭐 이런 말들만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랑그라고 하는 것과 빠롤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구분이 뭐냐면, 랑그는 우리 교재 19쪽에 거기 위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보라고 한다면, 얘를 음악 연주에 있어서 얘를 악보라고 한다면, 빠롤은 얘를 실제로 연주하는 연주 행위를 빠롤이라고 한다. 그렇게 예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 개념이다. 되시겠죠?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그냥 랑그는 악보를 뜻하는 것이고, 빠롤은 실제 연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 뭐 이건 언어학자들의 내용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것들이고, 사실은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비문학에 나와 있는 소재들, 비문학의 소재들로 굉장히 고빈도로 나오는 소재들이라 이번에 이제 22년 개정을 할 때 이 내용을 빼려고 하다가 비문학의 소재로 이 내용이 나와 있고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라면 훨씬 더 잘 익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지 않고 수록을 했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언어 능력, 우리가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링귀스틱이라고 영어 시간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언어는 링귀스틱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컴피텐스, 그리고 수행은 퍼포먼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국어를 말할 수 있기 위한 능력,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하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언어 수행이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여기까지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쪽의 언어의 분류도 마찬가지로 뭐 나머지 이제 그 문법적 관계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밑에 굴절어, 고리버, 포화번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는 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우리 한국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말의 특징이에요.
우리 한국어는 여러분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차어와 첨가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잘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한국어의 특징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어의 특징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자, 철수가 집에 갔다. 얘를 형태소로 다 찢어볼게요. 기본형 가에 아따죠? 이렇게 우리가 찢습니다. 예, 일단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얘를 품사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애들을 조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조사라고. 자, 그러면은 이런 애들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했는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해요. 얘 어미예요, 어미. 얘도 어미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두 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철수라고 하는 명사에, 집이라고 하는 명사에 가에라고 하는 조사가 착 하고 갖다 붙으면서 우리 문장에서 사용이 됐죠. 철수가 집에 이렇게 갖다 붙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이 교차, 붙는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교차어. 여기가 되셨죠? 어미를 한번 봅시다. 이 가따를 볼게요. 여기에 얘의 기본형이 뭐죠? 가따의 기본형 뭡니까? 가다죠, 그죠? 자, 가다의 기본형 가다에 누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아시 쏙하고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다라고 하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가 첨가어이자 교차어이자 첨가어적인 특징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교차어, 첨가어 특징을 가지는 것이 우리 한국어고 그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조사와 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사와 어미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알면 우리 한국어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한국어의 형태적 분류 무슨 언어? 교차어와 첨가어. 다시 무슨 교차어와 첨가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한국어의 특징이 여러분 뭐다? 첨가어. 그렇죠? 교차어는 갖다 붙는 거. 첨가는 집어넣는 거. 그래서 교차어와 첨가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 뭐다? 우리 한국어다. 꼭 외우세요. 이게 이제 선택지에 너무 자주 나. 교차어, 첨가. 되시겠죠? 나머지 뭐 굴절어, 고리버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예, 괜히 공부했다가 더 헷갈리니까. 되시겠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문자상의 분류에는 크게 두 가지, 표의문자, 표음문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교재 20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자, 표의문자 같은 경우는 뜻글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들을 뜻글자, 표의문자라고 하고, 표문자는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한국어 그리고 또 영어, 뭐 일본어, 다른 것들은 몰라도 상관없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국어는 표문자이자 여러분 뭐다? 교차어이자 뭐다? 첨가어이다. 꼭 외우세요. 자, 우리 한국어는 어떤 언어? 교차어. 안 들려. 크게 시작. 교차어. 그렇죠. 그리고 표문자.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언어적 특징, 그래서 언어의 기능, 예, 그리고 또 언어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 언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번 시간까지는 조금 이제 느슨하게 들으셨다면 다음 시간에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